네, 안녕하세요. 유달리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아침부터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을 좀 해보려고 OBS랑 이렇게 막 연결했는데 한 4번, 5번 정도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비디오 영상을 찍고 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라는 책이고요. 제가 한 3년 전에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서점에 갔다가 그냥 제목만 보고 좀 끌려서 샀는데 이 책을 보고 이제 제 친한 친구 한 명이 제목이 뭐 이래?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살짝 상처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책이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였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마 이 책을 안 읽었겠죠. 저는 읽고 제목도 좋은데 내용도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자는 베르벨 바르데츠키라는 분이고 심리학자면서 심리 상담가로 34년 동안 일을 해오셨대요. 그리고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각종 심리 장애와 중독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왔다고 합니다. 음,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상처투성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상처를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상처를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나의 잘못과 너의 잘못을 분리하고 무조건 내 탓도 무조건 남 탓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책임지지 않아도 될 부당한 모욕과 이유 없는 차별, 끝없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책은 퉁명스러운 말 한마디, 불친절한 행동 하나하나에 쉽게 상처받고 자존심이 상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좋죠? 아마 저도 여기 저자 소개 이 부분을 보고 아마 그때 책을 골랐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첫 장에서 행운의 2달러가 나왔어요. 이거 왜 여기 들어있지? 아마 그때 누가 선물로 줬던 것 같은데 여기 책갈피처럼 이렇게 꽂혀 있었어. 신기하네. 제가 그 발표 불안도 약간 나를 좀 의심?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불안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좀 나 자신을 좀 사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좀 다시 읽어야겠다는 제가 스스로 이제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34쪽이네요.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인생도 당신을 사랑하리라.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뭔가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그것까지 보듬어주고 사랑하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남들 앞에서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 너 잘했어. 너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어. 라고 스스로 격려하기가 좀 힘든데 발표 불안 있을 때는 자책이 너무 심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바보. 바보. 왜 떨었어? 이러고 자책을 많이 하는데 그런 내 모습도 사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한 자존감은 당신이 전쟁에서 포로가 됐을 때 비굴해지지 않도록 해줄 것이고 세상에 맞서 싸울 때 당신의 행동이 옳다는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공격하고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맞아요. 우리는 상처를 받기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상처는 우리의 자존감을 공격하고 약화시킵니다. 우리의 몸에 작은 생채기 하나 남길 뿐이라면 뭐가 무섭겠는가? 얼마 지나지 않아 딱지가 않고 나을 것을 아는데. 하지만 자존감을 건드리는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 않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모기에 물리거나 긁히거나 상처가 나면은 약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물고
딱지가 않고 났는데 마음에 생긴 상처는 두고두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 상처가 또 나를 핥히고 또 그 핥힌 상처에 또 막 더 큰 상처가 되고 그걸 또 곱씹어 보고 또 자책하고 더 큰 상처가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상처는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회의에 빠지게 하고 정체성 혼란과 불안을 느끼게 한다. 회의감을 느끼게 하고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불안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잠깐만 방치해도 엄청나게 덧나고 치료한 다음에도 진한 흉터를 남긴다. 자존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1등이 아니어도 빼어난 외모를 갖추지 못했어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할 수 있다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자존감이 그거라잖아요. 내가 스스로 나 좀 괜찮네. 나 좀 괜찮은 사람이네. 나 좀 예쁘네. 좀 멋있네. 이렇게 스스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제 자존감이 많이 낮았던 것 같아요. 남들이랑 비교하고 못생겼고 지금도 막 예쁜 건 아닌데 지금은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사랑스러워, 귀여워, 봐줄만해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모공도 너무 넓고 코도 너무 작고 외모적으로 이제 외형적으로 스스로를 굉장히 부족한 부분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나쁘고 안 좋은 부분만 더 부각시켜서 제가 스스로에게 너는 못났어, 너는 못생겼어, 너는 못할 거야, 너는 이번에 망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되게 폄하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존감은 나 좀 괜찮네, 나 좀 오늘 예뻐 보이는데 스스로 괜찮다, 예쁘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분노는 남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결국 상처를 입은 것은 나 자신이다. 석가모니.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해서 저도 다른 책에서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분노는 남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결국 상처를 입는 것은 나 자신이다. 네, 뜨거운 석탄을 손으로 막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석탄 때문에 내 손이 화상을 입겠죠. 남에게 던지려고 석탄을 잡았는데 정작 상처를 받는 것은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었다고. 66페이지거든요. 66페이지. 나의 잘못과 너의 잘못을 분리하라. 사람은 누구나 다 쓰러지게 마련이란다. 그리곤 다시 일어서지. 그게 삶이야. 사람은 누구나 쓰러지게 마련이란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지. 그게 삶이야.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랑 데이비드 캐슬러라는 사람이 말했대요. 인생 수업에 나온 내용인데 상처를 받는 일과 상처를 주는 일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상처를 거부하는 의연함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상처가 가진 이중적인 의미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흔히 상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받는 상처와 주는 상처. 근데 우리는 흔히 받는 상처만 이제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 상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고 이것은 항상 공존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한 사람의 편만 들어주는 셈입니다. 상처를 받는 것은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배제되거나 멸시를 받았다고 느낄 때 겪는 것인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적, 신체적, 정신적인 반응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상처를 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비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적절하지 못한 때에 던진 적절하지 못한 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별을 말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의도적으로 굴욕을 주거나 차별하는 일, 가치를 폄하하는 일, 태자를 넣거나 호의를 거부하는 일도 상처 주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상처 주는 일은 내가 의도를 하고 상처를 너 당해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이 책을 살 때 그 친한 친구가 너 이런 책을 읽어?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사실 비웃었어요. 비웃었는데 그때는 내가 쓴 책은 아니지만 이 책을 골랐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렇게 이상한가? 그렇게 제목이 이상한가? 내가 이런 책 읽으면 안 되나? 순간 약간 상처가 됐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부정당한 느낌이 들어서 상처가 됐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아도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너 코 너무 낮아. 너 화장이 그게 뭐야? 너 너무 뚱뚱해.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상대방이 웃으면서 뭐 건넨 말에 퉁명스럽게 대답한다든지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때 그 기분이 자기 자신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냥 무뚝뚝하게 대답을 했을 뿐인데 받는 사람은 듣는 사람은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상처를 좀 잘 받는 타입이에요. 그래도 예전이랑 지금 달라진 게 뭐냐면 상처를 줬을 때 조금 해석하거나 내가 받아들일 때 조금 남들은 그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에게 내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상처가 됐다. 너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나는 그때 좀 기분이 상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한 예로 제가 주식은 잘 모르는데 친구가 미국 주식, 해외 주식 한번 해봐 하고 저에게 알려줬는데 정말 몰라서 제가 이제 예약 구매 그런 게 있더라고. 그거를 하니까 이제 구매했다고 미리 예약 구매를 했어 이러니까 아니 그렇게 급하냐? 너 그거 못 사서 안 달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난 진짜 몰라서 그 미국 주식 시장이 언제 열리는지 모르고 언제 장 마감되는지 뭐 그런 용어들이나 그런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몰라서 제가 예약 구매란 게 있길래 그냥 구매를 이제 걸어놨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이야기했죠. 너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 좀 상처받았어. 너는 내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 아, 너 이거 모르지? 이거는 미국 주식 시장은 밤 11시 반에 열리고 5시까지 해.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줬으면 제가 몰랐어. 그리고 예약 구매한 걸 취소를 하고 다시 이제 그 11시까지 밤 11시에 기다렸다가 이제 구매를 했을 건데 아무튼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나 좀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 이 사람에게 나 상처받았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스트리밍으로 했으면 정말 재밌었겠죠.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라.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이랑 같이 여행을 가고 같이 극장에 가고 같이 카페에 가야 행복한 사람이 있고 나 혼자 뭐 등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 혼자 여행을 간다든지 나 혼자 TV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혼자 뭐 이렇게 즐겨서 행복한 사람도 있잖아요.
헤어진 연인을 잊기 위해 허겁지겁 새로운 연인을 만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전화를 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 공백 기간을 이제 견디지 못해서 바로 누군가를 사귀고 다른 뭐 이제 소개팅을 잡는다든지 다른 만남을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내가 공허할 때 친구나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계속 수다를 떨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기쁜 일 있을 때 무조건 얘기해서 상대방에게 칭찬을 들어야 된다든지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분과 감정, 미래를 상대와 동일시한다. 상대방의 기분이 좋으면 자신도 좋고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면 자신도 나쁘다는 식이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안심하는 그들에게 어쩌면 자립이라는 말은 가혹한 벌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 있기 싫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의존으로 확대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사랑하는 사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우울하면 나도 우울해 라는 말에는 네가 우울한 이유는 내가 우울한 이유는 모두 너 때문이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상대의 감정에 좌우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는 삶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 그래서 상대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물론 자신의 생활도 완전하게 그에게 귀속되고 싶어한다. 이런 사람이라면 좀 연인이 떠나갔을 때 공허함이 많이 커서 그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사랑에 매달릴수록 사랑은 멀어진다.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은 잡으려 할수록 도망가죠. 의존하는 마음은 상대에게 거부당할 때 그대로 상처가 된다.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사랑과 나쁜 감정을 품은 채 헤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있다. 사랑은 매달릴수록 멀어진다고 하네요. 사랑은 늘 도망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꼭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내가 많이 좋아할수록 상대방은 더 도망가려고 하고 멀어지려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나래요. 상대에게 의존하지 말고 상대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왜 그 사람과 나는 행복할 수 없었을까? 슬픔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모습으로 눈앞을 가로막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삶이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의 손을 꼭 잡고 있다는 것을,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리라는 것을. 사랑이 끝난 것이지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다. 이거는 좀 사랑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네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부당했을 때 가장 심하게 상처받는다. 맞는 것 같아요. 상대에 대한 애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고통만큼 증오심도 커진다. 그래서 많은 범죄 소설들이 시련의 상처를 기반으로 시작되는 것이리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부당한 상처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다. 언제까지나 나를 사랑할 거라는 믿음이 견고했던 관계일수록 그에게 의지하고 사랑받았던 시간이 종료되고 그동안의 모든 추억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한다. 이럴 때 받는 마음의 상처는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열등감을 키운다. 거부당한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다. 왜 그는 나를 버리고 그 사람을 선택한 거지? 그 사람이 어떤 점이 나보다 나은 거지? 라고 되뇌며 스스로를 새로운 연인보다 부족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괴로워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깎아내리고 자격지심에 빠진다. 예전에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번 이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그 헤어진 사람한테 그 이유를 들어야 되는 거야.
왜 나를 떠나가는지, 왜 내가 싫어졌는지 그 이유를 내가 들어야 제가 이제 단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잠수를 탄다든지 아니면 헤어져. 근데 이유를 얘기 안 해줬다. 그럼 계속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해서 내가 왜 싫어졌어? 내가 바뀔게. 내가 고칠게. 혹은 이유만이라도 알려줘. 그래야 내가 마음 정리가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헤어진 이유를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 지금은 헤어진다면 그냥 내가 싫어졌나 보다. 그는 예전에 나를 좋아했지만 지금의 나는 싫어졌나 보다. 내 싫다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 단념해야지 하고 마음을 접는 편인데, 힘들죠. 이별은 힘들긴 힘든데 그냥 예전보다는 조금 마음이 이제 책을 이렇게 덮듯이 오케이 알겠어. 너는 내 짝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단념하기가 조금 편해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너무 어려서 그런지 꼭 이유를 알아야 내 마음이 이렇게 멀어질 수 있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아주 못나고 부족한 사람, 내 외모나 내 성격이나 내가 가진 것, 내 직업, 모든 게 다 불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떠났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유를 계속 내 안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또 자책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무한반복. 내가 아픈 만큼 똑같이 아프게 하는 복수는 없다. 내가 아팠으니까 너도 아파봐. 아까 석가모니 말처럼 남에게 상처를 주려고 뜨거운 석탄을 이렇게 딱 잡았는데 남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나도 화상을 입는다. 나도 똑같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내가 아픈 만큼 똑같이 남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없대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서로 똑같은 상태가 되어야 화해도 가능하다는 심리는 잠깐만이라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원망해본 사람들은 알 건데, 그때 자신의 마음이 어땠는지, 시원했던가 통쾌했던가 아니다. 너무나 불편했다. 내가 겪은 고통만큼 너도 겪어봐 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통쾌했냐고? 아니요. 불쾌했어요. 불쾌하고 불편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화풀이를 막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막 내 화나는 감정을 막 쏟아냈는데, 이걸 쏟아내고 났을 때 느끼는 감정은 불편함, 불쾌감 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이 엉망이 되어버린다.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너도 상처를 받아. 이런 거는 이제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대요. 그리고 둘 중 한 사람은 끝없는 이 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한 대 맞고 화해하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얼핏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내가 더 세게 맞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넌 한 대 더 맞아. 라는 복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은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때려서 아팠겠구나 라고 먼저 말을 해줘야 이 악순환의 고리가 깨어지고 평화가 찾아온다고 해요. 상처를 치유하는 용서, 남을 치유하는 용서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치유하는 용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발표보라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약간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실수하고 떨었을 때 괜찮아, 너 그럴 수 있어 하는 것처럼 내가 앞에 나가서 덜덜덜 떨었을 때 나 괜찮아, 나 유주영이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괜찮다고 하는 마음, 용서해주는 마음 필요할 것 같아요. 용서를 하기에도 이게 내 진짜 실수했나?
남에게 하는 실수, 내가 떨었던 거, 그걸 실수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그랬던 거지. 그냥 내가 조금 떨었을 뿐. 뭐 이것 때문에 크게 뭐 남들이 상처받거나 큰 지장이 있거나 큰 손실을 입거나 그런 거 있었어요. 물론 뭐 비즈니스 상에서 뭐 발표하는 거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남들 앞에서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런 편한 자리에서는 가벼운 자리에서는 그런 실수는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 손대지 않고 내버려 둬야 하는 상처도 있는 법이다. 손대지 않고 내버려 둬야 하는 상처도 있는 법이다. 개들은 으르렁거리는 것으로 충분할 때는 굳이 상대를 물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용히 있으면 그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을 상황을 더 나쁘게 몰고 가는 경향이 있다. 개들은 으르렁거리지 얘가 상대가 물지 않는 이상 자기 먼저 물는 경우가 드물다고 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조용히 있으면 상황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건데 굳이 나빠지지 않은 상황을 물고 뜯고 해가지고 더 나쁜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달래는 말을 써서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해도 상대가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대하려고 노력하고 그 가치를 폄하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또 공격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을 뿐이다. 실수한 즉시 만회하려고 애쓰지 마라.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만큼 상처를 주는 일도 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내가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해요. 상처를 준 사실을 알았을 때 처음 갖는 감정은 죄책감. 만약 전혀 의도한 게 아니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다니 하고 탄식하며 충격. 그리고 정말 미안한 표정으로 상대방을 달래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 노력이 반드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내가 사과했으니까 넌 당연히 받아들여.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래요. 그 사람은 이미 상처를 입었고 우리는 다만 격렬한 반응이 약화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 사람은 이미 상처를 받았고 우리는 그 상황이 약화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과했으니까 너는 이해해 이런 게 아니고 사과하고 좀 기다리고 그 사람이 감정이 좀 추스러질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두꺼운 갑옷을 입은 채 부자연스럽게 접촉을 해야 한다면 그 관계는 뭔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상대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나쁜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는 한 상처 주는 일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함정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상처 입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으로 함정을 피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상처를 멈추지도 갈등을 해결하지도 못한다. 누누이 말했듯이 우리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다.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직급이 낮다고 해서 전적으로 상대의 기분에 맞춰야 하는 것도 아니다.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다.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다. 불합리한 대우를 감내해야 할 죄인으로 자신을 낮춰서는 안 된다. 그와 겨루려고 하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는 없는 거란다. 사랑하던 사람들이 싸운다면 그것만으로도 둘 다 이미 패배한 거나 다름없어.
예전에는 싸우면 사과를 저는 잘 못했어요. 그리고 이겨야 됐어요. 저 사과하는 것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연인 사이에서는 특히 이제 싸우고 나면은 사과를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죠. 음, 제가 정말 미안해서 미안하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기기 싫어서 이 사람 이겨서 뭐 하겠나 싶어서 이제 져주는 경우도 있는데 사과하고 나면 사과하고 나면 이제 마음이 편해요. 내가 졌지만 예전에는 못 느꼈던 감정인데 사과를 안 해서 몰랐던 감정인데 지금은 사과를 함으로써 내 마음 편해지는 걸 많이 느껴서 웬만하면 사과도 좀 잘 하는 편이에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나쁜 친구를 만들지 않는 게 낫다. 습관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는 하지만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나쁜 친구를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 맞아. 지금은 인간관계가 좀 많이 정리돼서 진짜 연락하는 친구들 한 3명, 4명? 이 정도? 진짜 동갑 중에서는 한 3명, 4명? 그 정도가 단 것 같고요. 3명, 4명이 뭐야? 2명? 2명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나이는 다르지만 연락 계속 하고 나도 연락을 주고 이제 서로 연락을 하는 사람들은 한 5명 그리고 가족들이 있을 거고 그냥 한 30 넘어가니까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되도록 연락을 안 하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서 뭔가 안 좋은 소리나 부정적인 말들을 좀 안 듣고 싶어서 저도 연락을 좀 안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쁜 친구를 만들지 않는 것은 좋은 친구를 한 명 더 사귀는 것보다 중요하다. 소중한 나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야 한다. 저도 이제 연락을 끊은 친구가 많은데 그 연락을 이제 할 때는 뭔가 이 친구를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 딱 잡고 있어야 내가 잘 살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나랑 결이 다르다, 결이 맞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놓고 난 순간, 집착을 버린 순간 나는 여전히 나대로 잘 살아가고 있고 내 인생이 잘 흘러가고 오히려 더 잘 흘러가고 그 사람에게서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안 받아서 마음도 편하고 스트레스도 덜하고 굳이 연락해서 내가 좌절감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것저것 떠나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매달리지 말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라. 너무 잘 알고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신경을 안 쓸 수 없거든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라.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러했다. 내가 하는 일은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배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 예전에 제가 엄청 좋아해서 필사하고 노트에 적었던 기억이 있는데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한 말이네요. 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네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러했대요.
네가 하는 일은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배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새로 뭔가 배우려고 안 해도 네 안에 다 들어있대요. 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거 갖다가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안 해도 된다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놓고 이제 맛있는 음식이랑 와인이랑 이제 집안을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이제 멋진 소품들을 이제 장식해놓고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그 손님들이 맛있다, 너 최고야, 너 요리 정말 잘한다, 이런 칭찬을 들어야만 이 사람이 마음이 편한 거야. 근데 그냥 퉁명스러운 무표정한 얼굴로 맛있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들어야만 자기가 행복해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오늘 이 집 말고 요리 말고 다른 이제 뭐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집안에 대해서 오늘 뭐 장식품이나 소파나 가구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로 흘러가면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희생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만 행복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끝내 보지 못한다. 토닥토닥 최선을 다한 자신의 어깨를 두드려라. 난 최선을 다했고 내가 만든 음식은 맛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야만 희생자와 가해자라는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슬픔을 의존하지 말자. 그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불안정한 존재들일 뿐이다. 나의 능력을 판단하는 데는 다른 누구보다 나 자신이 가장 믿음직한 심판이다. 남들이 판단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내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지. 나는 청소를 잘하고 집안을 잘 꾸미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 소파는 멋져. 그냥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죠. 외상 후 격분 장애를 다루는 법.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치유될 수 있다. 고통은 통찰력을 심어주고 생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며 우리를 재생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딱지가 벗겨져야 새살이 돋는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치유될 수 있대요. 그리고 고통은 통찰력을 심어주고 생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며 우리를 재생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대요. 고통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아름다움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대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복수와 자기 파괴는 외상 후 격분 장애 PTED 포스트 트라우매틱 엠비털먼트 디스오더라고 하는데 그 외상 후 격분 장애가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들이래요. 자신이 누리던 중요한 기반을 상실한 사람들의 경우 외상 후 격분 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들은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거리로 내던져진 것 같은 기분이 든대요. 우리가 그 강연장에서 홀로 섰을 때 느껴지는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거리로 내던져진 것 같은 기분. 그리고 이런 기분을 이런 부당한 현실을 거부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버림받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희생자의 역할 속에서 자기 자신을 묻어버린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불리하고 부당한지를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끝없이 항의한다. 그러나 그것은 넓은 의미의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주위 다른 사람들도 죽은 것 같은 상황으로 물어넣는 것. 넓은 의미의 자살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끝날 수 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겪었던 사건을 자꾸 되새기고 그
그에 대한 꿈을 꾸고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장소나 대상들을 피하게 된대요. 우리도 발표할 때 떨었으면 어때요? 자꾸 되새기고 곱씹고 잘 때도 생각하고 일어나서 생각하고 그 비슷한 강연장이나 그 강연하는 그런 다른 이제 강의 같은 것만 봐도 그 강연 비스무리한 것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미쳐버리고 두근두근하고 네. 나를 갖다가 진짜 좁혀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세계가 무너지고 만 것이다. 이때 배우자에게 속고 버림받은 사람은 수년이 지나도 안정을 찾지 못한다. 맞아요. 그 트라우마가 계속 생각이 나서 수년이 지났는데도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 계속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격분 장애로부터 벗어나기. 홀로 남겨진 자신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오히려 배우자와 함께 살 때보다 더 강하게 삶의 의욕을 갖기도 한다. 외상 후 격분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자신이 내팽개쳐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상처에서 훨씬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해요. 자신이 내팽개쳐진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랑 나랑 분리해서 내 배우자랑 내 전 배우자랑 나랑 분리해서 이 사람이랑 나랑은 다른 사람이야. 이 사람이 외도를 했다고 해서 내가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오히려 더 그 사람이랑 살 때보다 더 강한 삶의 의지를 갖기도 한대요. 변화는 현실을 당당하게 마주보고 당신이 무엇을 바꿀 수 없고 무엇을 바꿀 수 있으며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일 때 일어난다. 변화는 현실을 당당하게 마주보고 당신이 무엇을 바꿀 수 없고 무엇을 바꿀 수 있으며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일 때 일어난다.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도 불행으로 빠져드는 것도 당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도 불행에 빠져드는 것도 당신의 선택이다. 두려움 없이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다. 발표 불안도 내가 발표 불안이 있어요. 나 사실 조금 떨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발표 불안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를 알 수 있으며 자기 자신과 엉뚱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길을 갈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안 떨었는데 10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떨었어요.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나는 3사람 앞에서는 안 떨지 그러면은 5사람 앞에서는 떠나?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나의 떨리는 현상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뭔가 피하려고 도망가려고만 했는데 내가 떨릴 때 어떤 증상이 있지?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가 떨리고 다리가 덜덜거리고 그리고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하얗게 되고 그리고 5사람부터는 떨렸는데 4사람까지는 괜찮았어. 그러면 5사람 앞에서 이제 말하는 연습을 좀 해보고 아니면 앉아서 이야기할 때는 괜찮았는데 서서 이야기하니까 좀 떨렸어. 그러면 앉았다 섰다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서서 하되 어딘가에 좀 테이블이라든지 강단에 단상에 조금 숨어서 서서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어가면서 내가 어느 상황에서 떨리고 좀 덜 떨리는지를 좀 객관화해서 좀 알아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상처투성이 세상에서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는 25가지 방법인데 너무 많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상처투성이 세상에서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는 25가지 방법. 이 심리 상담가 선생님이 34년간 연구를 하셨으니까 굉장히 좋은 해답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 단계는 상처를 준 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1시간 동안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로 분노와 무력감이 생기고 생각이 정지된다. 생각이 정지된다. 이때는 좀 판단을 좀 미뤄두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단계는 사건이 일어나고 1시간쯤 지난 시점부터 일주일 사이에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로 분노와 함께 실망과 절망을 느낀다. 모욕당한 기분에 증오심을 불태우면서도 버림받거나 큰 상처를 입을까봐 겁을 내고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상처받은 상태에서 벗어나 마음을 추스르는 단계다. 남성들은 대부분 이 단계에서 혼자 있고 싶어 하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취미생활에 몰입하며 그 사건과 거리를 둔다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여성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신경의 변화를 낱낱이 알리고 싶어 한다. 네,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누구랑 헤어졌어 울었던 기억 많이 있으시죠? 네. 아니 욕해줘, 쌍욕해줘.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려면 두 번째 단계에 오래 붙들려 있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단계가 뭐였지? 사건이 터지고 나서 1시간에서 한 일주일 사이에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로 분노와 실망, 좌절, 절망, 증오심을 불태우는 과정인데, 이 두 번째 단계는 오래 붙들려 있지 말아야 한다. 빨리 탈출을 해야 된다고요. 상처 입은 상황을 곱씹으며 이랬다면 어땠을까? 저랬다면 어땠을까? 고민하고 분한 마음을 어쩌지 못해 아무데나 분풀이를 하는 것은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악몽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발표 불안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 실수했어. 이미 했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붙잡혀 있지 말라는 거. 붙잡혀 있지 말고 빨리 탈출해서 빨리 탈출해서 다른 방안 아니면 내가 기분이 좋아질 만한 다른 행동들을 한다든지, 친구한테 수다를 떤다든지, 여자들은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 정신 에너지를 안 쓰는 뭐 TV 시청이나 영화 시청, 노래 듣기 뭐 이런 걸 한다든지. 현실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맞아요. 이걸 되돌릴 순 없어요. 되돌릴 순 없어. 우리는 그저 고통스러운 기억만 반복 재생할 수 있습니다. 맞아. 계속 곱씹어. 상황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돌릴 수는 없고, 그때 그 앉아있던 사람들 표정, 그때 내가 웃음거리 됐던 거, 수치풀했던 그런 상황들, 그걸 계속 곱씹으면서 자책만 할 뿐, 이거는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고 상황을 뭐 좋게 반전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거기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그 상황을 탈출하는 걸 일단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계속 생각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반복 재생하는 것과 같아요. 배구나 농구 경기에서는 경기 흐름을 바꿔주기 위해 작전 타임을 쓴다. 뭔가 상대방이 계속 막 휘몰아칠 때는 잠깐 스톱 타임 해서 그 흐름을 끊어주는 게 있는데, 상대 팀의 좋은 기세를 끊고 우리 팀의 집중력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감독이 적절한 작전 타임이 없다면 파상 공세를 펼치는 상대 팀의 허를 찌르는 역전은 보기 어려울 것이다. 상처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상처 받았을 때도 분노를 차갑게 식히는 시간, 상대와 나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내 마음이 더 이상 다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할 작전 타임이 필요하다. 2단계에서 벗어나서 3단계에서는 작전 타임이 필요하다. 그래야 기분이 상하는 일이 인생을 망치는 일로 확대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에 나오는 25가지 방법들은 상처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인 첫 번째 단계에 지나간 후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들이다. 먼저 상처받았음을 시인하라. 상처받았다는 느낌이 든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벗어나고 싶죠.
상처받았으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좀 기분이 조금 리프레시해졌으면 좋겠고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긍정적인 이제 마인드로 조금 전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들여다보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창피해하고 있고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 않은 척 감정을 감춰버린다. 상대방에게 힘으로든 사회적 지위로든 제압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프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욕감, 수치심, 고통도 함께 묻어야 한다. 나 상처 안 받았는데? 이러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욕감, 수치심, 고통도 함께 묻어야 한대요. 그리고 그 억눌리고 부인된 감정은 자신 속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죠. 나는 특별히 상처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데도 우울한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그런 억눌린 감정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대요.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외상이 있든 없든 이제 병원을 가요. 혹시나 다쳤는지, 내가 걸을 수는 있지만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뼈가 부러졌는지 아니면은 인대가 늘어났는지 아니면 혹은 괜찮은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복수에만 매달릴 뿐이다.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나 우울증인 것 같아 아니면 너무 우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할 때는 이제 병원을 찾아가지만 내가 남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들었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는 이 사람에게 그 상처받은 마음을 병원에 이제 상담받으러 가진 않잖아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 있으며 자기 자신과 엉뚱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다. 첫 번째 단계가 상처받았을 때 시인하는 거래요.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남들한테 바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에게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구나. 내가 좀 속상했구나. 내가 좀 서운한 감정을 느꼈구나. 이렇게 나는 이렇다.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다라고 먼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라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해답을 밖에서 찾지 마라. 내가 시험에 떨어졌거나 남자친구한테 차였거나 아니면 면접에서 탈락했거나 할 때 이것을 이제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나한테서 찾으려고 할수록 이상하게 우리는 점점 더 기분이 나빠지는 쪽으로 몰아가요. 그런 이유를 찾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다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사랑이 찾아와도 도망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시험에 떨어지면 꿈을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애초에 오를 수 없는 나무였어 하고 자신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사람도 부지기수라고 해요. 그렇게 자기 합리화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더 쉬운 위로를 기다려고 한다. 바로 중독이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다이어트, 초콜릿 게임, 일 중독에 이르기까지 중독의 범위는 아주 다양한데 의사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왔느냐고 묻듯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상처를 받은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자기 인생의 해답을 밖에서 찾지 마라. 나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내가 이 상처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를 끊지 말고 거리를 두라.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바로 이꼴 저꼴 보기 싫다면서 관계를 끊는 것이래요. 하지만 홧김에 관계를 끊어버리면 다친 마음은 좀비 상처가 되기 쉽대요. 과거의 상처를 마음에 가둬버림으로써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이 계속 매달려 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끊어버리면은 그냥 홧김에 관계를 끊으면 그 과거의 상처를 마음에 가둬서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이 계속 거기에 매달려서 나에게 또 상처를 줄 수 있대요. 거리를 둔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한 발 물러나 다른 각도에서 금방 일어난 일을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적절하게 거리를 둘 수 있다면 관계를 단절할 필요도, 상대를 폄하하고 복수심을 키울 필요도 없다. 그리고 무작정 화를 내지 말고 다음 약속을 잡아라. 저녁 식사 제안을 거절당했거나 갑자기 약속이 취소됐어.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앞으로 절대 이 사람이랑 저녁 약속을 잡지 않겠어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욕구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 미안해. 갑자기 엄마가 오셔서 내가 배가 아파서 내가 늦잠을 자서 미안해.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랑 다시 식사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랑 식사 약속을 절대 잡지 않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래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상대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그저 분한 감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영 이루어지지 않는다. 복수의 끝은 달콤하지 않음을 기억하라. 5번째, 복수의 끝은 달콤하지 않음을 기억하라. 흔히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복수를 생각한대요.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 복수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그 당한 그 속상하고 화난 감정이 너무 커서 일단 똑같이 복수를 해주고 싶은데 그 뒤의 상황은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때는 자신이 피해를 입을 줄 뻔히 알면서도 복수를 할 때도 있다. 나랑 같이 죽자. 복수를 할 때의 쾌감이 상처받을 때의 고통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쾌감은 결코 길지 않다. 남에게 상처를 주면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죠. 나중에는. 짧으면 이 남자의 경우처럼 반나절 만에 끝나버린다. 내가 하는 복수의 끝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라. 그 끝이 나에게 더 큰 상처를 가져온다면 과연 그것이 나를 위한 복수라고 할 수 있을까? 나의 분노가 나를 망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의 분노가 나를 망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대. 타인의 마음으로 마음을 닫지 마라.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일수록 1인칭 대명사를 습관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실험 대상자들을 추적한 결과 나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위험 또한 높았다. 습관적으로 나를 쓴다는 것은 내 입장과 내 생각을 강요할 때가 많다는 거래요.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 말 좀 들어. 라고 말하며 남을 나처럼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처럼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권리가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들인데 이거는 애들한테 좀 제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라 했잖아.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이런 1인칭 대명사를 쓰는 습관은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하네요. 조심해야 되겠어요.
타인에 대한 마음을 닫고 나의 중요성만 강조할 때 심장과 몸은 고통을 받는다. 그 기대는 거부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몸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면 쉽게 다치지 않도록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 그 방법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만큼 그들을 존중하려고 하며 그들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제발 모든 것을 당신 탓이라고 말하지 마라. 예전에는 뭔가 다 내 탓인 거, 내가 잘못한 것만 같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아니죠. 요즘은 네 잘못이야 이렇게 할 때도 많은데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지만 세상의 중심은 아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고 8번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라. 상처를 치유하는데 자존감은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상처를 받더라도 오래 담아두고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며 자신의 문제가 아닌 것까지 자신의 탓으로 껴안은 채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비판하거나 거부할 때마다 더 큰 상처를 받고 그 상처에서 빠져나온 일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특히 상처를 좀 많이 입는 것 같아요. 남들이 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튕겨내는 사람도 있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 걸로 좀 받아들여서 원인을 내 안에서 찾고 또 자책하고 또 화내고 분노하고 하지만 또 밖으로 표현은 잘 못하고 또 내 안에 또 스크래치가 나고 또 상처받고 상처 있고 뭐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자존감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과 숨기고 싶은 단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존감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과 숨기고 싶은 단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것, 적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지 않는 점에 자부심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원하는 이상을 추구할 때 자존감은 강화된다. 떠는 것도 나, 안 떠는 것도 나, 말 잘하는 것도 나, 버벅대는 것도 나.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원래 말 잘하는 사람이야. 떠는 거는 내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지 말고 떠는 것도 나, 안 떠는 것도 나. 이것도 나. 예쁜 모습에 그것도 나. 못생긴 나도 나. 나의 이제 좋은 모습이랑 안 좋은 모습이랑 나의 숨기고 싶은 모습을 분리해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있는 거고 이쪽에서 봐도 나, 저쪽에서 봐도 나잖아요. 그래서 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비판은 좋은 선물로 받아들여라. 비판이나 충고는 우리가 상처받기 쉬운 사람인지 자존감이 약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묵은 상처를 발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비판은 좋은 선물로 받아들여라. 때로는 따끔한 충고나 비판 속에 진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단점이 숨어 있기도 하다. 나는 내 자신의 단점이 뭔지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남들이 해주는 충고 속에서 진짜 새겨들어야 할 단점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대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정말 듣기 싫고 분하겠지만 선물을 받자마자 바로 뜯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듯이 충고나 비판도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처박아 두고 있다가 되새겨 본다면 묵은 상처를 치유하고 더욱 성숙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책을 썼을 때 오타가 너무 많아서 이제 메일로 오타 수정해주세요. 이거는 뭐 맞지 않아요. 이거는 옳지 않아요. 이 부분은 몇 페이지 이거는 오타예요. 말이죠. 계속 이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고마우면서도 이거 처음에는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나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계속 지적을 해주셔서 싫다 모르겠다 안 들려 막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메일을 다시 열어봤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맞아. 그래서 그 뭐지? 그 몇 쪽 무슨 단어 화살표 이거 이렇게 다 이제 수정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바꿔서 책을 이제 재발행하세요 이렇게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 메일 받은 직후에는 왜 그렇게 그게 열어보기가 싫고 그 말을 듣기가 싫었는지 근데 한 3개월 4개월 지나고 나서는 너무 고마워서 계속 열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판과 충고도 그때 당시에는 조금 쓴소리 듣기 싫은 소리 좀 안 듣고 싶다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거 갖다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아주 좋은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의식적인 호흡 그리고 명상을 하라. 상처받았을 때도 호랑이를 만났을 때 숨이 안 쉬어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하는 이 반응과 비슷한데 상처받았을 때도 호랑이를 만났을 때와 비슷하대요. 상처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몹시 놀라며 숨이 가빠지고 몸은 경직되고 경련을 일으킨다. 이거는 우리가 발표 불안을 느낄 때랑 비슷하네요. 누군가 우리를 욕하거나 무례하게 대할 때 대응해 줄 말이 나중에서야 머릿속에 떠오른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상처받은 순간에는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고 더 이상 상처가 커지지 않도록 막는 데 열중하느라 현명하고 속 시원한 대응은 거의 할 수 없게 되죠. 아주 내가 이게 남이랑 싸웠는데 그 당시에는 막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집에 가서 이 말을 할 걸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 내가 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건데 못했네 분해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감정적 반응들은 다양한데요. 두려움, 분노, 고통, 수치심 같은 감정이 치솟기도 하고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데 끙끙하거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한 화풀이만 쏟아낸다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심호흡.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안정시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던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다. 이때의 심호흡은 명상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의식적인 숨쉬기는 고요함, 신선함, 안정감, 명료함, 자유로움이라는 최적의 상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현재의 순간을 삶의 최고의 순간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갖는 데 큰 힘이 된다고 한다.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심호흡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힘을 키워준다. 누가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심장이 두근대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하고 미칠 것 같은 공황장애 같은 패닉 상태가 오면은 심호흡을 하라고 합니다. 외부의 공격으로 자신을 지키는 힘을 키워주고 삶을 바라보는 능력을 갖는 데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뭉친 근육을 풀듯 경직된 생각을 풀어라. 상처를 받으면 생각만 정지하는 것이 아니다. 몸 역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맞아요. 상처를 받으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다. 발표 불안이랑 연관 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앞에 나갔는데 내 생각도 내가 제어가 안 되는데 몸도 제어가 안 돼요. 몸 역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늘 하던 일을 하는데도 실수를 하고 낯선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상처받은 감정이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으면 그것은 몸에 병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상처받은 때일수록 골방에 처박혀 있지 말고 몸을 움직여 주어야 한다.